장례식장에서 욕먹던 며느리, 변호사 한마디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빈소에서 시어머니의 유언 영상이 재생되자 내 모든 재산을 정하나에게 물려줍니다라는 충격적 발언이 터져나왔다. 미정이 탁자를 쾅 내리치며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야. 라고 소리쳤고 친척들은 재산 냄새 맡아내며 하나를 몰아세웠다. 술에 취한 남편 도윤까지 정하나 나와. 어머니 재산 가로챈 도둑년아. 라며 빈소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녹음에서 빚쟁이들 앞에 나선 건 너였다. 하나는 내 진짜 딸이다라는 진실이 밝혀지자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다. 하나는 유산 포기각서를 찢으며 어머니 뜻대로 시장 어르신들을 위한 국밥집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서울 강북의 오래된 재래시장.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직 가로등 불빛이 남아있는 골목길에 하나둘씩 상점불이 켜지고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바로 정하나였습니다. 42살의 하나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침대 옆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눈을 뜹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차가운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서면 겨울 새벽 공기가 숨을 쉴 때마다 하얗게 입김을 만들어냅니다. 집 뒤편 장독대로 향하는 하나의 발걸음은 벌써 몇 년째 같은 길을 걸어온 익숙함이 묻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배정순이 평생 지켜온 장독대 앞에서 김치통 뚜껑을 하나씩 열어볼 때면 새콤달콤하면서도 알싸한 김치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배추잎 사이사이 완벽하게 스며든 모습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50년 김치 담그기 내공이 느껴졌습니다. 하나야, 벌써 일어났구나. 76살의 시어머니 배정순이 부엌에서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나오십니다. 오늘도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너 없었으면 나 진작 장사 접었을 거야. 하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십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김치 담그는 비법 다 배우고 있는 거요. 이런 일 당연한 거죠. 시어머니의 김치는 시장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특히 겨울 김치는 단골들이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할 정도였죠. 배추를 절이는 굵은 소금의 농도부터 새우젓과 멸치젓의 비율, 마지막에 넣는 설탕 한 스푼까지 모든 게 경험으로 체득한 손맛이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들을 리어카에 하나씩 실어 나르는 일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몫이 되었습니다. 20kg이 넘는 김치통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하나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장까지 가는 길은 좁은 골목 4개를 지나야 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를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나와 시어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오늘 올 손님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시장 소식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고, 정순 아줌에 왔네. 길모퉁이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하나씨도 고생 많아. 추운 날씨에 벌써 이렇게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순자 언니. 하나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순자는 김이 펄펄 나는 순대 몇 개를 종이컵에 담아 건넵니다. 이거 먹고 가. 빈속에 일하면 안 돼. 순자의 배려에 하나는 감사 인사를 하며 따뜻한 순대를 입에 넣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함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얼어있던 몸이 금세 녹아듭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가족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서로 손님을 보내주기도 했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경조사가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에게는 이런 정이 넘치는 분위기가 친정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점 자리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장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김치를 크기별로 작은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고 손으로 쓴 가격표를 정리하고 손님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작은 종이 접시에 김치를 조금씩 담아두는 것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시어머니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손뜨개질을 시작하시곤 했습니다. 정순 아주매, 오늘은 무슨 김치 가져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온 단골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어제 막 담근 배추김치하고 깍두기도 있어요. 맛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는 나무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떠서 종이 접시에 정성스럽게 올려 건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자 아삭하고 시원한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맛있어.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일품이야. 역시 정순이 손맛은 따라올 사람이 없어. 고맙습니다. 오늘은 깍두기도 맛있게 나왔으니까 조금 드려볼게요. 시어머니는 깍두기도 작은 접시에 담아 건넵니다. 이런 훈훈한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이도윤 때문이었죠. 45살인 도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부터 상가 인테리어까지 그의 손을 거친 공간들은 모두 세련되게 변했고 입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공사를 맡았다가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발주처에서 대금 지급을 늦추면서 자금난이 심해졌고 결국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되면서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가끔 새벽에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돌아올 때면 하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일도 도와주고 무거운 김치통도 대신 들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얼굴 보기가 힘드네. 시어머니가 김치를 봉지에 담으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곧 좋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하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사실 남편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혼자서 집안일부터 시장일까지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가끔 너 혼자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니라고 말씀하실 때면 하나는 괜찮다고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평범한 듯 무거운 일상의 변화의 전조가 나타난 건 봄바람이 유난히 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시다가 자꾸 벽에 손을 짚고 주저앉으셨던 겁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하나가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어젯밤에 잠을 설쳤나 봐.
나이가 나이인가 보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려고 하셨지만 얼굴에 기운이 없고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시어머니의 컨디션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지 일주일 만에 하나는 급히 시어머니를 종합병원 응급실로 모셔야 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즉시 입원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2달간의 힘겨운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매일 오전 6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저녁 시간에는 시장에 나가 김치 노점을 운영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지만 시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터전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김치 장사 수입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며 하나는 항상 낡은 새마을 금고 통장을 가방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상금이라고 써놓으신 그 통장의 잔액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에는 간병을 하고 밤에는 시장에서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야, 너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시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만 빨리 나으시면 돼요. 하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들이 좋지 않았고 치료 효과도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하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야, 너는 진짜 내 딸이다.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줬어. 고맙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나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없어도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한테도 주눅 들지 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하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보다도 더 가까웠던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며 하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 배정순 빈소라는 검은 글씨가 적힌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보내온 큰 화환을 시작으로 단골 손님들이 보내온 작은 화환들까지 복도 양쪽으로 길게 줄을 섰습니다. 김치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정순 아주머니 감사했습니다라는 글귀들이 적힌 리본들을 보며 하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고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절을 받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부엌에 가서 조문객들을 위한 음식을 데우기도 했습니다. 상복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거나 차를 우리는 모습은 평소 시장에서 일하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작 상주인 도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었죠. 며칠 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상주분은 언제 오시나요? 시장에서 온 조문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조금 늦고 계세요. 곧 오실 거예요. 하나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빈소가 가장 북적이는 시간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여러 명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시누이 이미정이 검은 정장을 입고 인상을 찌푸린 채 성큼성큼 걸어왔고 그 뒤로는 큰아주버니와 고모들,
사촌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47살인 미정은 평소에도 목소리가 크고 직설적인 말을 하기로 소문났는데 오늘은 유독 표정이 험악해 보였습니다. 고모들 역시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언니, 혼자 고생 많았죠. 미정이 하나에게 인사를 하는 목소리에는 묘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미정아, 왔구나. 어머니가 기다리셨을 거야. 하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미정이 빈소 한쪽으로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언니. 어머니 재산 관리를 언니가 다 했다면서요? 통장이며 도장이며 전부 언니가 맡아서? 하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미정아. 그냥 병원비 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머니가 호스피스에 계실 때도 언니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다며? 이때 고모 중 한 분이 다가와 끼어들었습니다. 정순이가 워낙 며느리 예뻐하기로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냐? 또 다른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보면 시어머니 재산 냄새 맡으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뉴스에도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잖아.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빈소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모님들, 미정아,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말자. 오늘은 어머니 보내드리는 날이야. 보내드리는 날이니까 하는 말이지.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문서 같은 걸 만드셨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거 언니가 알고 있는 거 아냐? 큰아주버니도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미정이 말이 맞아. 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도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냐? 하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병실로 변호사가 와서 뭔가 서류 작업을 하시는 걸 본 기억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너무 독차지하는 거 아니야?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참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넘기자. 오늘만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소란 피우지 말자. 그때 빈소 문이 다시 열리며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문객들 사이를 정중하게 헤치고 들어와 영정 앞에서 깊이 절을 한 다음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상주분이시죠?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정성스럽게 명함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저는 윤태섭 변호사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의뢰하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하나는 명함을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이요? 어머니가 언제? 고인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오늘 밤 가족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미정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변호사를? 혹시 유언장 같은 거예요? 빈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친척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녁에 가족분들만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엄중한 지시사항이 있어서요. 윤 변호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큰아주버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어머니가 왜 그런 걸? 고모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순이가 그런 걸 준비했을 리가.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시간이 흘러 저녁 9시가 넘어서자 술 냄새를 풍기며 도윤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며칠간 수염을 깎지 않아 초췌해 보이는 모습으로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가. 도윤은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늦었어도 와줘서 다행이야. 도윤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왔다는 게 무슨 소리야? 유 원장이 뭐야? 술이 취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집은 어쨌든 내가 장남이고 당연히 내 몫이 있는 거잖아.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여기 조문객분들도 계시고. 하나가 물을 떠서 건네며 달랬습니다. 장남이면 뭐가 달라? 미정이 맞받아쳤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더 영향력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윤 변호사가 이런 격앙된 분위기를 정리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지금 이 자리 빈소에서 유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분향대 앞으로 쏠렸습니다. 윤 변호사는 검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와 태블릿, 그리고 빨간 봉인이 찍힌 두꺼운 봉투를 꺼내 상위에 정중하게 올렸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향 냄새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빨간 봉인이 찍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는 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공증 도장이 찍힌 두꺼운 문서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켜서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과 음성 그리고 수기 문서를 모두 준비해 두셨습니다. 윤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될 영상은 병원에서 공증인 두 분의 입회 하에 촬영된 것입니다. 태블릿 화면에 병원 병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산소 마스크 없이 침대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쇠약해져 계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이름은 배정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이고 지금 내 정신은 완전히 맑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영상을 우리 가족들 앞에서 틀어주세요. 빈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못을 박았습니다. 조문객들조차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도윤아, 미정아, 너희들을 낳아서 기뻤다. 하지만 엄마가 늙어서 아플 때 곁에 있어준 건 하나였다. 화면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라고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하나야. 화면 속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진짜 딸이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잡아준 건 너였어.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하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도 따가웠거든요. 내 모든 재산을 정하나에게 물려줍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빈소가 순간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습니다. 뭐라고요? 고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며느리한테 전부를? 말도 안 돼. 미정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맞나요? 윤 변보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물려주는 건 시장 김치 노점, 우리 집,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의 지분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 이름으로 갑니다. 큰아주버니가 입을 벌린 채 말했습니다. 상가 건물까지? 그게 얼마나 되는 건데? 하지만 내 결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면 속에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플 때도, 병원비가 부족할 때도, 내 김치 장사가 망할 뻔했을 때도 끝까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돌보면서도 우리 가게를 지켜냈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며느리한테 전부 주는 건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들이 있는데 윤 변호사가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 두 분과 의사 선생님의 정신 감정 소견서 그리고 전 과정의 촬영 기록이 모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손수 쓰신 유언장도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정이 탁자를 쾅 내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예요. 어머니가 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이용한 거라고요. 미정 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고인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명료했습니다. 의료진의 정신 감정 결과도 문제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왜 하필 지금 모두가 슬퍼하고 있을 때 이런 폭탄을? 도윤이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어머니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 정말 몰랐어?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더 설명하겠습니다. 도윤이는 사업 실패 후에 집을 나가서 연락도 안 했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도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미정이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내가 편찮다는 소식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반면 하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돌봐주었어요.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못 잘 때도 김치 장사 때문에 허리가 아플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들과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재산은 나를 진짜 딸처럼 돌봐준 하나가 받는 게 당연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빈손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향불만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다른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또한 상세한 재산 목록과 함께 특별한 지시사항도 남겨두셨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보관된 통장과 서류들, 그리고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물건이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고인께서 김치 항아리 밑에 숨겨둔 열쇠를 꼭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쇠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하시면서요. 미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무슨 연극이에요? 김치 항아리에 숨긴 열쇠라니. 하지만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나중에 내가 알게 될 거야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큰아주버니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류분 청구라도 해야겠어요.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정 상속분은 당연히 보장됩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하나를 바라봤고 어떤 이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요? 이렇게 가족들과 싸우게 되는 게 어머니가 원하신 일인가요? 그날 밤 빈소는 애도와 의심, 법적 절차와 향불 냄새가 뒤섞인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이라는 현대법의 언어가 족보와 체면, 장남 상속이라는 오래된 관습을 정면으로 흔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정과 도윤, 그리고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반면 하나는 홀로 영정 앞에 앉아 복잡한 심정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 축복일지 저주일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친척들은 각자 변호사를 찾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빈소는 마치 법정 준비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모들도 둘러앉아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순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냐? 며느리가 어떻게 꼬드겼는지 몰라. 큰아주버니는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대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진위부터 확인해 봐야 해. 어머니 필체가 맞는지 정신 상태가 정말 온전했는지 말이야. 하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온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씨, 정말 몰랐어요? 시장 상인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윤 변호사가 다시 빈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하나를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 당부 말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치 항아리 밑에 숨겨둔 작은 열쇠를 반드시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보면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장독대를 특별히 아끼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맨 끝에 있는 오래된 항아리를 볼 때면 늘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하나가 말하자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찾는다고요? 혹시 증거 인멸하려는 거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정아,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뭔 증거 인멸이야. 하나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같이 가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큰아주버니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모두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뒤편 장독대로 가는 길에 하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걸어야 한다니요. 장독대 앞에 도착하자 하나는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맨 끝에 오래된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란 천으로 덮여있던 뚜껑을 열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니 김치는 이미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뭔가 있을까요? 고모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는 손을 항아리 바닥 깊숙이 넣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표면을 더듬다가 뭔가 작고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인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있어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녹슨 작은 열쇠였습니다. 겨우 이런 낡은 열쇠? 미정이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관심 있게 열쇠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상자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김치 노점 어디엔가 숨겨두셨을 겁니다. 일행은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김치 노점은 이미 며칠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나가 노점 수레를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미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미 다 뒤져보고 감춘 거 아니에요?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는 상처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점 수레의 밑바닥을 살펴보던 하나가 낡은 나무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아래 공간에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요. 윤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상자에 꽂았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상생기금 제안서라고 적힌 서류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슬퍼하지 마라. 내 덕분에 내 마지막이 행복했다.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내 재산은 내 이름으로 가지만 그게 온전히 내 것만은 아니다.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면서 본 게 있다. 늙어서 갈 데 없는 어르신들, 끼니 걱정하는 이웃들을 너무 많이 봤다. 친척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탁한다. 내 이름으로 작은 국밥집을 하나 열어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대접하는 곳 말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시장에서 평생 보며 살았거든. 하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두 번째 편지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집 운영에는 시장 어르신들을 고용하고 매월 수익의 일정 부분은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로 지원하며 명절에는 무료 급식을 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 상인회의 감시를 받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가족들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도윤아, 미정아, 너희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다. 하지만 하나만큼 나를 돌봐주지는 못했다. 그게 죄는 아니야. 다만 이제라도 하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서로 싸우지 말고. 편지를 다 읽은 후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시장에서 장사하던 모습,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치를 나누어 주던 모습, 하나와 함께 김치를 담그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상생기금 제안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작성하신 것으로 김치 노점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적금으로 모아둔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것까지. 하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사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마음이셨구나. 큰아주버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네. 하지만 고모들 중 한 분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며느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거일 수도 있잖아. 그 말에 하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조차 의심받고 있다니요.
윤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서류에는 날짜와 공증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고인께서 몇 년에 걸쳐 차근차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 몇 분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아주머니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신 거 우리가 다 봤어요. 명절 때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김치 가져다 주시던 거 기억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미정이 하나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뜻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가족이에요. 법적으로 받을 건 받아야죠. 하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현실의 차가운 벽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편지들을 발견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죠. 빈소로 돌아오자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재산 다 가져간대요. 시어머니가 치매였던 거 아니야? 장남은 빈손이래요. 이런 말들이 하나의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평생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던 하나였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들 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자식들 놔두고 며느리한테 전부 준다는 게. 떡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이 아주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반찬가게 할머니도 의아해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것이 오히려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윤은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빈소 한쪽에서 소주를 마시며 마른 웃음을 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웃기네. 내가 장남인데 한 푼도 못 받고 며느리는 떼돈 벌었네. 도윤의 목소리에는 술기운과 함께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가 다가가 말렸지만 도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하지마. 넌 대체 언제부터 어머니 편이었지? 내 편이 아니라. 도윤이 소주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제발. 여기 조문객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이면 뭐 어때? 다 들어도 상관없어. 도윤은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면 이렇게 안 하지, 안 그래? 가족이면 남편한테라도 미리 얘기하지.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으로 빈소를 떠났습니다. 미정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언니, 오빠 말이 맞아요. 가족이라면 이런 중요한 일을 미리 상의했어야죠. 어머니가 유언장 만드실 때 언니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정말 몰랐어요. 하나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몰랐다고요? 고모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변호사 왔다 갔다 하는 걸 몰랐을 리가 없지. 간병하면서 옆에 붙어 있었으면서. 하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병실에 온 것을 본 기억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단순히 병원 관련 서류 정리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설마 이런 유언장을 준비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하나는 화장실에 틀어박혀 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게 죄인가?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그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마을 금고 박지점장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여보세요?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주분이시죠? 고인이 생전에 저희 금고에 맡기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관련 세무 상담 자료와 기부 관련 계획서도 함께 있어요. 기부 계획서요? 하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매우 상세하게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내일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하나는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두셨는지 알수록 자신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측 변호사가 유류분 반환 청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 명의의 모든 계좌가 일시 동결되었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다고요? 하나는 새마을 금고 창구에서 황당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원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상속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했어. 정순이 아주머니가 그런 유언을 남겼을 리가 없다니까. 며느리가 어르신 정신 흐릴 때 이용한 거 아냐?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나 봐. 평생 정을 나누며 지내온 시장 사람들마저 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노점 앞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해주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윤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연락도 되지 않았고 가끔 시장에 나타나서는 술에 취해 내 어머니 재산을 며느리가 다 가로챘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는 빈소에 혼자 앉아 있으며 유산 포기각서까지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가져온 서류였습니다. 언니, 이걸 써주시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나요. 어머니 명예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펜을 들고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시어머니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어려운 이웃들 돕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계좌까지 동결되어 당장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더 욕먹는 건 아닐까? 어머니의 평생 쌓아온 명성이 내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나는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나 나와. 어머니 재산 가로챈 도둑년아.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취한 상태로 빈소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도둑이라고 부르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향불만이 검게 타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가 유산 포기각서를 앞에 두고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을 때 빈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손에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주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윤 변호사가 말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요? 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녹음하신 것입니다. 오직 상주분만 들으라고 하셨지만 윤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이 녹음을 공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상주분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무슨 녹음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도윤도 술 기운이 좀 깬 듯 관심을 보였습니다. 뭔 내용인데요?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평소 라디오를 들을 때 사용하시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특유의 기계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약해진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하나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식구들이 너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을 거야. 엄마가 미리 다 예상했어. 내가 죽으면 얘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말이야. 빈소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까지도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미정아, 도윤아, 너희들 목소리가 들리니?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잘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하고 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엄마도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바빠서 못 가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녹음 속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나야, 너는 달랐어. 정말 달랐다. 도윤이가 사업 망하고 집을 나갔을 때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고함칠 때 내 앞에 나서서 막아선 건 너였어. 하나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었던 그날을 말입니다. 어머니 재산 노리지 말라며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울면서 저희가 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라고 했지. 그때 엄마가 마음을 정했어. 도윤이 어머니 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복권방 출입하는 것도 엄마가 다 알고 있었다. 사업 실패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라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집에서 도망만 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녹음 속에서 산소 마스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고르시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결혼하고 나서 친정을 소홀히 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야지. 엄마가 쓰러졌다고 연락했을 때 바빠서 못 간다고 했던 말 잊지 않았어. 미정이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너희들도 내 자식이야. 엄마가 낳아서 키운 소중한 자식들이지. 그래서 하나한테 부탁한 거야. 너희들 목도 법대로 챙겨달라고. 하나는 놀라서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야, 내 재산은 내 이름으로 가지만 너 혼자만의 것은 아니야. 도윤이와 미정이 유류분은 꼭 챙겨줘. 그리고 싸우지 말라고 해. 우린 가족이잖니. 어머니.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야, 내가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힘들면 포기해도 돼.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녹음기에서 시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윤이한테 아들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도 내가 걱정돼서 밤잠을 못 잤어. 하지만 이제는 나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제발 치료받아라. 도박은 병이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 도윤이 무릎을 꿇고 영정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 언니를 도와줘. 언니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야. 미정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장례식이 끝나면 너희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 해. 서로 탓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다. 녹음이 끝나자 빈소는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향불 타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일어서서 유산 포기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하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미정 씨, 도윤 씨, 여러분의 유류분은 법대로 드릴게요. 미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언니? 네, 대신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가 원하신 일을요.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훌륭한 며느리를 두셨네요. 그날부터 하나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속세와 유류분 정산 방법을 상담받고 시장 상인회와 정순국밥 사업계획서를 공유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 상생 가게예요. 시장 어르신들 고용과 의료비 지원, 투명한 회계 운영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설명을 들은 상인회장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야말로 정순이 아주머니다운 생각이네. 우리가 적극 도와줄게.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따뜻해져 갔습니다. 역시 정순이 아주머니 안목이 맞았네. 하나씨가 진짜 효부였구나. 마지막 남은 일은 도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도윤이 머물고 있다는 허름한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비좁은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여보, 나랑 함께 가요. 하나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을 함께 지키고 여보 목도 법대로 챙기고 대신 치료받아요. 도박상담센터 예약해뒀어요. 도윤이 하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린 할 수 있어요. 이번엔 함께니까. 하나의 말에는 새로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한 약속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녹음을 들은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유족 조정회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유류분 소송을 예고한 미정과 그녀의 변호사,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의 큰아주버니와 고모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많이 초췌해진 도윤과 하나가 윤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미정 측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인의 유언이 과연 유효한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유언의 유효성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미정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정신 상태가 온전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진통제나 수면제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다니요.
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의료진의 정신감정소견서와 공증인 두 분의 확인서가 모두 완비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명료했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큰아주버니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모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말이 돼?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들도 함께 보시면서 결정하셨으면 해요. 무슨 자료요? 미정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준비하신 모든 서류들과 제가 조사한 상속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정순국밥 사업 계획서도 있어요. 윤 변호사가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 시어머니의 유언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이름은 배정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2일이고 지금 내 정신은 완전히 맑습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의 또렷한 목소리와 맑은 눈빛을 보며 미정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내가 장사를 쉬던 날 하나가 시장 어르신들 도시락 돌렸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를 돌봤다. 그날 내가 결심했다. 내 재산은 배고픈 사람의 점심이 되라고. 영상이 끝나자 하나가 정순국밥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신 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어요. 시장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 급식, 그리고 의료비 지원까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세밀한 수익 구조와 사회 환원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월 수익의 30%는 시장 어르신 의료비로 20%는 무료 급식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몇 년에 걸쳐 준비하신 사회적 기업 모델이에요. 하나의 설명을 들으며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실제로 받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비 정도입니다. 하나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입도 대부분 사회 환원에 쓰이고 국밥집 운영으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윤 변호사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주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익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들,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우리만 생각하셨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니에요, 미정 씨. 가족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기준대로 드릴게요.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정순국밥 사업의 지분으로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어머니 뜻을 함께 이어갈 수 있고 수익도 공유할 수 있어요. 지분이요? 큰아주버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상가 건물 지분 일부와 국밥집 운영 지분을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둘째, 정순국밥 초기 투자금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어르신 의료비로 쓰는데 동의해 주세요. 셋째, 투명한 회계 운영과 상인의 감시에 협조해 주세요. 미정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언니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잠시 영정사진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녹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요. 고모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정순이가 정말 대단한 며느리를 만났네. 미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왜 갑이에요? 왜 언니가 조건을 내는 거예요?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갑이 아니에요, 미정 씨. 갑은 어머니 뜻이에요. 저는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창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는 우리 어머니였잖아요. 누나도 알잖아요. 엄마가 늘 시장 사람들 먼저 챙기셨던 거. 도윤은 합의서를 가져와 펜을 들었습니다. 저부터 서명할게요. 그리고 도박 치료도 제대로 받을게요. 미정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손가방에서 해진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제 손가방에 넣어주신 거예요. 장날 비 오던 날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미정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고모들과 큰아주버니의 서명도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펜을 들었습니다. 정순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릴 것.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서명란에 정성스럽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지 석 달 후 시장 입구 한쪽 모퉁이에는 정순국밥이라는 따뜻한 붓글씨가 새겨진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특히 좋아하셨던 작은 행운고추 몇 개가 빨간 실에 매달려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고, 가게 입구 유리문에는 따뜻한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다라는 문구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당일 새벽 5시 하얀 모시 앞치마를 단정히 메고 서 있는 하나의 모습은 마치 시어머니가 되살아나신 것 같았습니다. 밤새 우려낸 진한 사골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하나가 직접 담근 김치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10가지 밑반찬들이 작은 도자기 그릇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커다란 무쇠솥 뚜껑을 열면 고소하고 진한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 7시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정순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네요. 상인회장이 뜨거운 국밥 그릇을 받아들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 냄새만으로도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해요. 회장님,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하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따뜻한 보리차를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그 며느리 참 대단해. 정말 어머니 뜻 그대로 하고 있네. 떡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아주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개업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아침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독거 어르신들, 새벽 일찍 나와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부족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나가 80대 할머니께 국밥을 정성스럽게 내어드리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마워, 하나야. 이 맛이 꼭 정순이 손맛 같아. 국물이 이렇게 진하고 개운할 수가. 할머니가 국물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떠서 드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 사니까 이런 따뜻한 밥 먹기가 쉽지 않은데. 주방 한쪽에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도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멋진 정장 차림은 아니었지만 물기가 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릇을 깨끗이 씻는 모습이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손등과 팔뚝이 뜨거운 물 때문에 붉게 불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나야, 이거 봐. 도윤이 도박상담센터 출석 도장이 빼곡히 찍힌 작은 수첩을 하나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석 달째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있어. 나 이제 진짜 도망 안 가. 알고 있어요, 여보.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하나의 따뜻한 대답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이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고명을 예쁘게 얹어주고 단골 할머니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무료급식 몇 분이나 오셨어요? 미정이 계산대 옆에 비치된 명단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15분이요. 어제보다 3분 더 늘었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새로 오셨거든요. 하나가 대답하며 따뜻한 국밥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7분 병원비 도와드렸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추천해 주시거든요. 백내장 수술비, 당뇨약값, 고혈압 치료비까지. 미정은 작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꼼꼼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달 총 매출에서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사회환원 비용을 다 빼면 제가 실제로 받는 건 170만 원 정도예요. 생활비로는 충분하고도 남아요. 하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쯤 큰아주버니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요즘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국밥집을 찾아와 회계장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장부 정리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 입금, 출금 내역이 모두 투명하고. 큰아주버니가 두꺼운 가계부를 넘겨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흐뭇해 하실 거야. 친척들도 명절이 다가오면 너도 나도 쌀 포대와 반찬 재료를 들고 와서 국밥집 운영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었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따뜻한 뜻에 진심으로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김치를 담그고 사촌들은 주말이면 청소와 정리정돈을 도와주었습니다. 정순이 언니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 나누는 기쁨을 말이야. 시장 상인회에서는 정순 장학금이라는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 근처 상업고등학교와 조리과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국밥집 순수익의 일부와 시장 상인들의 십시일반 모금,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기금이었습니다. 정순 아주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은 일하는 걸 보시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 상인회장이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국밥집 안쪽 벽에는 시어머니의 자그마한 사진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조화 대신 시장에서 파시던 빨간 행운고추 몇 개가 예쁘게 매달려 있었고 사진 바로 아래에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정성스럽게 접어서 가져다 준 하얀 종이약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 작은 나무 액자에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병원에서 끄적이셨던 수필의 한 구절이 정성스러운 붓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은 뜨거워서 좋다. 식기 전에 함께 먹어야 하니까.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은 후 정리를 모두 마친 하나는 혼자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가게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시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야, 내가 내 딸이라 했지? 나도 내 엄마다.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는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어머니가 원하신 그대로 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창 밖으로는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시장 골목길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반짝 빛나며 더욱 정겹게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상인들이 우산을 쓰고 하나둘 지나가는 모습이 따뜻한 그림 같았습니다. 하나씨, 내일 또 올게요. 맛있는 국밥 기대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 단골로 오시는 독거 할머니가 우산을 받쳐들고 가시면서 환하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네, 할머니. 비 조심하시고 내일 뵈어요. 하나가 가게 문 앞까지 나와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순국밥에 불이 하나둘 꺼지자 시장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무언가 따뜻하고 든든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진짜 정이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재산을 가로챈 며느리라는 욕을 먹던 하나는 이제 시장 사람들이 우리 하나씨, 착한 하나씨라고 부르는 소중하고 든든한 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국밥집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처럼 한때 갈라졌던 가족들 사이의 상처와 오해도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나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정신이 지금 하나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통해 매일매일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조용한 밤,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에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